메디티 초대석 오늘은 특별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명리학, 인문학, 과학으로 풀어보는 추석 이야기. 좀 신박한 조합으로 모셔봤는데요. 출연진 오늘 각자 소개 좀 해주시죠. 제 오른쪽부터. 네, 김유옥입니다. 김용 선생님, 대독가 서평가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철입니다. 아, 교수님 또 제가 해요? 인하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명리학 전공한 전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 선생님들 이런 조합으로 인생에서 나 토크쇼 해본 적 있다. 손 들어 보시지요. 없으세요. 일단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게 바쁘신 분들 귀한 시간을 내서 한꺼번에 오시라고 모인 이유는 이제 추석이고요. 뭐 추석 때 항상 추석 때가 되면 뭐 비슷한 이야기들 많은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추석 토크니까요. 일단 우리 명리학 박사님이신 전 박사님, 추석의 유래? 추석의 이름. 저희 어릴 때는 중추절이랑 같은 이름이다. 아마 이렇게도 배웠는데 일단 추석이 뭔가요? 원래가 이게 중추와 월석이라는 단어의 축약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중국인들은 그 추석 무렵의 시절이 되면은 그렇게 불렀어요. 중추와 월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어원은 어디냐면은 그 중국의 그 유교 오경 중에 하나인 그 예기의 이런 말입니다. 조춘일, 추석월. 그러니까 조춘일은 뭐냐면은 봄에는 아침 햇볕이 좋고 추석월, 가을에는 저녁 달빛이 좋다. 이쁘네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추석이라는 말하고 중추절 또 한가위를 쓰잖아요. 근데 중추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사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봄에 3개월씩 배속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달을 맹이라 그래요. 두 번째 달을 중이라 그래요. 세 번째 달을 개라 그래요. 그래서 가을 경우에는 맹추, 중추, 개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중추절이라는 것은 가을의 한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 갑자를 쓰면은 첫째를 얘기해요. 갑을병정해서. 갑돌이 그러면 첫째예요. 마찬가지로 맹자를 붙으면 첫째를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병철 회장의 첫째가 누굽니까? 이맹희 회장이었거든요. 장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맹자는. 예. 그래서 중추는 거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한가위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신라 시대 때 아마 유리왕, 3대 유리왕 때 길쌈이라 그러죠. 이제 배짜기 그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부녀자를 두 팀으로 나눠서 경연을 시켜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8월 15일 날, 음력 8월 15일 날 누가 많이 짰나 해갖고 승패를 겨루고 진 팀이 음식하고 술을 마련해서 이긴 팀을 대접을 해요. 그리고 춤과 노래를 해요. 거기에서 가래라는 말이 나와요. 가배죠, 가배. 가배가 음운 변화를 해서 가위가 되어서 우리는 선조들은 주로 이제 한가위 아니면 가윗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중추라는 말은 그 이후에 주로 많이 썼고 추석이라는 말도 현대 들어서 많이 썼고 예전에는 주로 이제 한가위라는 말을 많이 썼죠. 한가위. 예, 가윗날 이렇게 썼죠. 이뻐요. 근데 예.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그 약간 얘기에 가을은 조춘일 그리고 봄에는 조춘일이고 가을에는 추석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가을에는 달이 밝고 그리고 봄에는 아침이 좋다고 이게 경험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제가 전공이 또 물리를 하다 보니까 항상 경험은 그 뒤에 또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가을에 달을 보는 게 더 좋은가? 그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문이 나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청명한 이유는 공기 중에 습기가 아무래도 좀 적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달이 훨씬 더 청명하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네요. 네. 자, 이제 우리 바통 받으셨으니까 뭐 한가위 하면 보름달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월대 보름도 있고 매달 보름마다는 보름달이 떠요. 한가위 보름달의 의미가 조금 더 물리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까? 지구와 달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블루문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달의 지구를 도는 궤도가 항상 뭐 같은 건 아니니까 달이 가까이 오기도 하고 지구에 또 멀리 가기도 하고 하니까 가까이 오면 크게 보일 것이고 멀리 가면 작게 보이겠죠. 그리고 재밌는 게 달은
지구를 향해서 그 항상 같은 면만 보여주잖아요. 뒷면은 안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옛날에는 여자를 달에 비유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 상상입니다만 네. 모습을 잘 안 보여서 안 보여서? 좀 수줍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좀 이제 말씀 중에 달을 이제 여성으로 비유를 했다는데 그건 사실 동서양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위성이 아르메테스가 갔거든요. 그건 그리스 신화에서 달의 여신이에요. 태양의 신은 아폴론이에요. 물론 이제 자매인데 그래서 음과 양으로 동양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음을 달로 보고 양을 태양으로 보는 거는 사실 동서양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인식의 차이는. 그 중국에서 달의 신은 황하 아닌가요? 황하도 황하인데 여자죠. 예. 여성으로 보고. 그것도 여자죠. 예. 진짜 그러네요. 예. 김쌤, 우리 여자 태양 한번 해봅시다. 아,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이 자본과 노동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약자로 지칭되는 여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고대사부터 그 7월부터 8월 추석까지 길쌈으로 대변되는 노동이 여자로 아니 남자들 씨름 이런 거 안 했어요. 여자 길쌈을 시키고 그러니까 남자는 여흥으로서 씨름을 하지만 여자는 노동으로서 길쌈을 하고 지금까지 명절에도 노동을 하면서 예. 있었군요. 지난 50년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슬슬 이게 뜨거워집니다. 예. 이번에는 키워드를 가족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게 왼수가 따로 없기도 하고 모여요. 명절이니까 다 가족이 모여서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아까 얘기한 이런 키워드 때문에 안 모이려고 드는 거예요. 뭐 심지어 누구는 예로부터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었다. 시녀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자, 우리 전 박사님도 한번 시작해 봐 주세요. 이 가족 관계 추석날 모이는데 사주 한번 잠깐 얘기하고 원래 가족 간에는 불화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다. 고부 예를 들면 아니 근데 그거는 꼭 명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 진화학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서로 경쟁하잖아요. 형제자매가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없잖아요. 서로 적자생존이고 또 하나가 밀림에서도 사자가 성체가 되면은 아비를 쫓아내거든요. 적자생존이거든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쭉 그런 식으로 동물에서 진화가 되어 왔는데 그러다 보면 어차피 우리가 문화와 교육과 그런 규범을 정하는 게 그런 야생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명리학에서는 사실은 그 형제 많은 걸 좋지 않게 봐요. 예. 사실 그 예전에 최초의 살인 사건은 카인과 아벨이거든요. 형제 간의 살인이거든요. 그다음에 로마 신화에서도 로무루스 형제 간의 살인이 이루어지거든요. 신화는 다 그래요. 또 하나 제우스 신화도 아비를 죽이거든요. 크로노스를 죽이고 그 아버지는 또 우로노스를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친부 살해, 형제 살해는 고대에서부터 있어 왔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도 보면은 형제가 많으면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더 많아요. 일단 먹을 거 갖고 싸우죠. 또 하나 재산 배분 갖고 싸우죠. 그래서 그 우위, 형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거는 그런 미담을 만들어내고 그런 걸 교훈 삼아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는 명리학에서는 그렇게 좋게 안 보고 경쟁자로 봐요. 근데 물론 이제 하나 둘 정도 있으면 좋아요. 그 사주에서 그 형제와 친구, 동기라는 거는 하나 두 개 있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그거는 나의 그 지지자거든요. 형제가 나의 꼭 경쟁자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지지자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동기 간에 같이 경쟁도 하지만 또 동기 간에 우애가 있거든요. 정신적인 거. 그래서 사실 형제자매는 그렇게 많은 거를 명리학에서는 좋게도 안 보고 부자지간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뭐 명리학 용어지만은 자식에게 아버지는 재물의 역할을 해요. 남녀 그건 똑같이 보는데 그러면은 그냥 지원만 해주면 되는 존재예요.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하고는 좀 다른데 아버지는.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은 뭐냐?
그거는 관으로 봐요. 그 벼슬관자 관은 뭐냐면은 규율하고 법 제도 그런 거예요. 관은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아버지를 이기는 거가 순리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승어부라 그러죠. 아버지를 뛰어넘는다. 근데 또 아버지가 원체 큰 거목이다. 그러면 자식이 좀 미미하게 되는 거죠. 왜 그 거목을 이겨쓰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 주변에 흔해요. 아,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 많으시네. 또 하나 고부 간의 갈등을 보면은 그것도 사실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머니는 나를 무조건 지지해 주는 사람이에요. 아들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는 나무로 보면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수생목으로 물을, 그러니까 무조건 어머니는 물을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주는 존재예요. 이제 다만 물이 많으면은 이제 부목이 돼서 헬리콥터 맘이나 이런 게 돼서 이제 안 좋은 거죠. 안 좋죠? 그러면은 며느리는 뭐냐면 아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왜 재물이냐 그런 얘기가 긴데 사실은 마누라가 제1호 재산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나무로 보면 이제 토예요. 나무가 그 땅을 뚫고 나오니까 토인데 이 토는 물을 갖다가 덮어버려요. 토국수를 해요. 그러니까 제 부인과 우리 어머니 사이는 명리학적으로 보면 좋은 사이는 아니에요. 극의 관계예요. 생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명리학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부간이 좋다. 아니 물론 예외사항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어느 정도의 왜냐하면 한 남자를 두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어쨌든 인간의 기본적으로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경쟁하는 것은 서로 사이가 좋을 수는 없어요. 실제로. 아니, 김미옥 쌤. 아니, 근데 이 가족이라는 게 이게 갈등되는 부분. 인간은 어차피 가족이든 아니든 갈등이 다 일어나게 돼 있는데 사실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대가 돼서 이렇게 완전 해체돼서 따로 사회가 하는 일이 많잖아요. 애들을 보육원, 그 어린이 복지시설 따로 있어야 되고. 또 뭐 굉장히 많이 어른들 요양원, 늙은 요양원 따로 있어야 되고 굉장히 사회가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옛날에는 필요 없었어요. 3대 같이 살면 아동복지, 뭐 노인복지가 한꺼번에 다 해결됐어요. 그죠? 대가족이 되니까. 누군가의 3대가 노동이 살면, 되나? 뭐 하다못해 며느리 일하러 가면 할머니가 애 봐주고, 다 했다고요. 며느리 품에 아이를 안 맡겼죠. 아니, 밭에 일하러 가면 다 밭에 했죠. 일하러 그리고 또 가야지. 노인이 뭐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들이 다 봐주고, 며느리가 봐주고. 남들이 볼 때는 3대의 그 모든 복지 시스템이 다 해결되는 순기능도 있었어요. 오히려 서로가 믿고 의지하는 건 있었다고요. 갈등도 있었지만. 순기능이 있었다는 순기능이 말씀이에요. 있었죠. 뭐 속이야 어떻든 간에. 아니, 나중에는 화해하는 그런 기능도 있었어요. 갖다 버리진 않았잖아요. 지게에 져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가족의 관계라는 의미로 확장해 보면 우리 교수님 또 관계 물리학 이런 개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저랑은 전공이 좀 다르긴 하지만 통계 물리학에서 주로 많이 연구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 가족이라는 말도 좀 다분히 한국적인 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family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외국에서는 뭐 마피아도 our family고 다 패밀리인데 우리는 가족이라고 할 때는 딱 피로 맺어진 관계만이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뭐 혼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그런 점에서는 그 관계라는 것도 그 서양하고 아까 그 뭐 동아시아, 그러니까 우리 특히 우리 한국 그런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계 물리학을 적용을 해도 네. 좀 쉽지 서양과 다르지 않아요. 않을까 싶은데. 예. 자, 우리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전제해서 만나시기를 좀 바라고요. 이제 가족 관계 나왔으니까 그러면 저 앞에 칠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요새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뭐지 있대요. 그래서 명절 부모 10계명, 그다음에 또 명절 자식 10계명 이래가지고 명절에 부모님들 이 말만은 하지 말아라. 또 명절에 얘들아 이 말만은 우리한테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돌아다닌다는데 저는 내용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세 분 선생님
부모 십계명으로서 우리 이제 늙어가는 세대로서 이 말만은 자식에게 하지 맙시다 하는 거 하나씩만 적어주시면 어때요? 문구 키워드로 적으셔도 돼요. 키워드. 키워드를 적고 뻔한 얘기를 아이고, 하시죠. 하시죠. 뻔한 얘기죠. 예. 뻔한 얘기를 하셔도 되고 뭐 그러면 안 뻔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그래도 한번 또 적어보는 거야. 또 전 박사님부터. 아니 저는 애가 이제 음. 그 뭐 취업도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결혼 관련 얘기는 일체 저는 좀 안 하려고. 예. 그 제 문제도 아니고. 예. 제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결혼 관련 얘기는 뭐 앞으로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해요. 다른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저는 그렇습니다. 예. 본인들의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 본인들이 더 알아서 할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또 개입한다고 해서 요즘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안 하니 뭐 이런 그래 것부터. 언제 하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명략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 인연 숙세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의 인연은 전생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은 안 맞는데 누가 봐도 그리고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두 사람은 그래도 결혼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일선에서 그 하시는 술사분들 중에서는 궁합을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다고. 왜냐하면 본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할 걸 안 하고 안 할 걸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 결혼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 네, 이거 뭐 벌써 한참 된 이슈인데 아직도 하시는 부모님 계시면 하지 않기로 하고요. 자, 우리 또 박사님. 저는 네 머리 스타일이 왜 그 모양이냐. 실제로 이 이야기 했다가 제가 혼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자녀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는 네. 이게 자식에게 뭐 저런 얘기도 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제가 한 3년 전에는 이제 딸아이가 이제 머리를 해서 오면은 추석이라고 추석 전에 이제 머리를 좀 그 뭐 시댁에도 가야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시가에도 가야 하고 또 우리 집에도 와야 하니까 머리를 딱 이제 예쁘게 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네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왜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파마를 한 2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네. 펌어라고 해야 되나요? 펌이라고 그러죠. 요즘 옛날 사람이니까 파마. 그 비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딸아이가 20만 원, 30만 원을 들여서 머리를 해왔는데 네 머리 스타일이 왜 그 모양이냐 하면 당연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이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도 역지사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머리 스타일만이 아니라 이제 옷도 포함되죠. 그렇죠, 옷도 뭐 다. 화장도 그렇죠. 포함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 도대체 왜 그러고 예. 다니냐는.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예, 요즘은 다 자기 몫을 삽니다. 자기 스타일 인정해주기로 부모님들 또 한번 외우기로 하고요. 자, 우리 미옥쌤은 뭐 쓰셨어요? 아,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거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예 안 합니다, 저는. 하다못해 하긴 뭐. 이대답 네. 하면은 조금 대화가 이렇게 두 번도 못 나가니까 좀 서운하실 수 아예 있겠다. 묻지도 않아요. 아, 그래서 왜 안 오느냐고 전화도 안 해요. 그러면 아예 안 하니까 오더라고요. 안 하니까. 아예 안 하니까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네. 뭐 해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갑자기 그러면 뭐 안 하니까 알아서 오지만 대화가 어려워요. 부모로서 조금 좋은 대화를 이끌어갈 무슨 이런 거 또 있을까요? 혹시 차라리 자식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좋은 얘기를 하냐 안 되면 뭔가 덕담을 해야지 되고 하면 이상하게 자식은 부모의 덕담을 안 들어요. 그걸 잔소리로 듣지 모든 덕담은 잔소리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은. 그래서 왔냐? 또 다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 그 늙은 다음에 하지 어릴 때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래요. 네. 다 믿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일단 부모님이 어른이 입을 열면 그건 다 훈계가 되고. 응?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 아, 네, 그럼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추석 명절의 몇 가지 키워드가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제사와 요즘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음식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다 한다고 하지만 또 새로울 것이에요. 저희 대표님이 엊그저께 명절 이야기를 하다가 죽은 자가 지배하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분란이 나고 사이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시간이 아니라 그걸 산 자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명절을 기르려면. 그죠? 나름대로 어머 우리 대표님 신박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제사 이게 명절의 필수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 이제 제사가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갈등 요소를 만들잖아요. 특히 이제 그 가정 내에서도 그렇지만은 또 그 친족 범위 내에서도 제사가 뭐 제사를 지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또 지내려면 어떤 식으로 지내야 되냐 문제가 많은데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그 유교에서 비롯되고 유교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사를. 그런데 제사라는 것은 그 고대 인류가 천지의 신들과 조상 숭배의 신앙과 풍습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러한 제사 습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있었어요. 그거는 농경사회에서는 특히 있었는데 그렇지만 육아에서는 이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얘기해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사람을 다스리는 도에는 예가 필요하다. 예는 제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학을 소위 말해서 창시자가 이제 공자라 그러는데 공자는 이런 얘기예요. 인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실천 도구는 예다. 그걸 행하는 방법은 관혼상제라는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혼례에도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형식도 있는데 특히 제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미를 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록에 보면은 공자하고 제자들하고 문답을 나눈 게 있어요. 그 제사라는 게 무엇이냐? 제사를 왜 지내야 되느냐 그러는데 공자는 처음에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아느냐? 사람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자를 아느냐? 그러면 제사를 왜 지내느냐? 제사는 나를 낳아준 부모를 잊지 않는 본분이다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사라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고 누구를 신을 섬기는 조상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와 조상에 대한 기억이거든요. 거기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제사는. 그러니까 그 의미 동의. 예. 문제는 그럼 형식인가요? 예, 아니 그래서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그 유교에서의 제사는 철저하게 위패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위패. 위패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사람의 단위가 위예요. 그거를 형식화한 게 패예요. 그걸 신주라고 해요. 신주. 예. 신주를 그걸 이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물건을 얘기할 때 신주단지 모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패를 신주를 모시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모를 생각하는 하여튼 형식적인 도구죠. 예를 들면 기독교 뭐 십자가라든지 뭐 그런 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공자도 얘기했지만 귀신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사를 안 드려요. 저는 제사를 안 드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저는 아버님도 이제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제사를 추모식으로 추도식으로 바꾸셨는데 또 뭐 교회는 안 나가셨지만 또 제 집사람이나 이렇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추도식으로 바뀌었는데 저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만 기념은 하죠. 하시죠. 예. 이날이 아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거나 그리고 그 전후해서 뭐 아버지가 계신 산소에 한번 갔다 온다거나 하지. 왜냐하면 그게 솔직히 이런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이걸 또 제사를 귀하게 여기실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이건 순전히 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쓸데없어 보여서요. 제사라는 게 그 음식이야 매일 먹는 거고 그리고 요즘 그 건강 조심해야 되는데 그날 또 뭐 많이 먹는 것도 좀 그렇고 그날이라고 부모님도 안 계신데 누가 먹으라고 그 음식을 그 살아 계실 때 더 잘해드리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제 뭐 딸이 둘이지만 나중에 제가 죽거든 뭐 제사 같은 거 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 어차피 죽으면 육체는 다 원자로 돌아가고 원자로. 별로 돌아가고 예. 별에서 왔으니까 다시 별로 돌아가고 그러면 살아생전 재밌게 살다가 지내는 게 더 낫지 그 죽은 자를 기억하는 것보다 부모는 기념을 하고 그날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잠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랑 죽으면 원자로 돌아가는 거는 같은 얘기인가요? 같은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고인을 추도하고 추모하고 조상을 또 기리는 것은 형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추모 미사를 드리는데 그걸 유교에서 전통사회에서는 제사라는 형식을 가졌었거든요. 또 하나 제사에 아까 우리가 가족의 순기능을 얘기했는데 제사의 순기능 또한 뭐였냐면은 모처럼 가족이 한꺼번에 친족들이 모여요. 그 제사를 빌미로 모든 가족이 모여서 그 한 자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공자도 얘기했지만은 제사는 살아있는 사람 대하듯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라 그런 거는 공자의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 조상한테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 후손들도 그걸 배울 것이고 그런 어떤 교훈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나 미사나 예배나 이것은 형식의 문제이지 그건 또 선택의 문제이지요. 이것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고루하다 아니면 옳다 그르다는 없는 거고 선택의 문제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가족이 다 모였는데 그 가족 안에 여자가 음식하러 모이지 상 앞에 앉지는 저는 결혼을 했는데 네. 이게 가족이 큰 집이었어요. 우리 시집이 네, 큰 집이었는데 보니까 이 전업주부 맏며느리는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모이니까 저는 직장을 다니니까 우리가 이제 며느리들이 죽으라고 고생하고 밥상에 못 앉아요. 네. 남자들이 많이 앉고 그리고 음식을 하고 이 여자들의 그 분노가 가장 만만한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직장 다니지 늦게 오지 그러니까 막 자기들 중에 여자 약자들의 분노는 가장 약자에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노는 내려가요. 치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분노의 그 단계에 대해서 네.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도 이제 제가 직장 다니고 이제 좀 불만이 좀 있으셨는지 제사를 모르는 제사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하나 가져가래요. 저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우리 그 할아버지의 그 집안에 옛날에 보면은 이 첩이라고 그래죠. 작은 부인 어머니들이 계셨잖아요.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있으셨는데 저보고 모시라는 거예요. 저 본 적도 없는데. 본 적은 그래서 하나 모셨죠. 아주 전 즐겁게 모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막 이렇게 오셔서 보시더라고. 근데 그걸 저는 막 주문해서 음식을 막. 얘기하면 끝이 없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제사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그 공자 시대 때 이제 제사 드리는 형식에 대한 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제열하는 제자가 물어봅니다. 그 제사를 그러면 어떻게 지내야 되냐 그러니까 공자가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가 품 안에 3년을 품었듯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상복을 입고 3년을 심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자가 아니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고 그런 생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공자가 한마디를 합니다. 예라는 것은 서민에게 내리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예전에 일을 안 하는 경대부나 그런 사계급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고 농사 짓고 이런 생업에 있는 사람들은 예가 행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양반의 전유물이었지 일반 서민은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 국민이 전부 양반이 됐으니까 그 제사를 꼭 지내고 그래야지만 양반 행세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제사가 강화가 됐어요. 형식과 그게. 그래서 음식도 더 많이 준비하고
예, 더 많이 준비하고 더 거창하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더 양반인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조상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김현철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과학자 조상님 이야기 좀, 내 조상, 네 조상 할 거 없이 과학자 조상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글쎄요, 조선시대는 기술은 있었지만 과학이 있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서 우리가 왜 조선시대에 과학하면 항상 드는 인물이 장영실이잖아요. 근데 장영실은 과학자라기보다는 기술자에 가깝죠. 그리고 발명가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거는 학문의 이제 체계를 또 갖춰야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일제시대 때 보면 우리나라도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알리려고 되게 했었던 분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분이 그 나혜석 씨 그 화가, 거기 오빠 중에 나경석이라는 분이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동아일보에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기고를 하기도 했고. 그 몇 년도쯤인 거예요? 그게 1920년대 초에, 20년대, 뭐 1919년 3.1운동 후쯤, 바로 후 이 정도. 그리고 또 황진남이라는 분도, 이분도 이제 과학자셨는데, 이분도 그 동아일보에 비슷한 글을 기고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유학생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이 한국 사람들이 과학 공부를 많이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성제대 이제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자연과학 계열이 생긴 게 1941년이에요. 한참 후에. 상대적으로 법학 이런 거는 엄청 그런 건 있었죠. 왜냐하면 법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한국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반면에 과학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트이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하니까 그런 걸 많이 억눌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그런 조선인들도 과학 그 일본의 전쟁에 이기는데 동참시켜야 됐기 때문에 그런 그 경성제대에 그 과학기술, 공학 관련 그런 전공들이 생겼죠. 물론 그 전에 연희전문학교에서는 수물가라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 도쿄 제국대학에서 공부하고 온 도상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도상록 박사라는 분이, 박사는 아니었죠, 그때만 해도. 근데 이분이 그 뭐 만주에 가서 교수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국내에 와서 활동도 하시다가 그 경성제대 이제 그 광복이 되고 해방이 된 다음에 그 경성제대를 경성대학교로 바꾸는 일을 해요. 근데 이제 경성대학으로 바꾼 걸 미 군정이 또 허락을 안 하죠. 미 군정은 이제 서울대학교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해서 그때 그 파동이 일어나요. 이제 경성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쫓아 이제 해임되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도상록 교수도 그때 이제 물리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그 주도적으로 그 경성대학교를 키우려고 애썼던 분인데 아무튼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넘어가요. 북으로 심지어. 북으로 월북을 해서 예. 그 핵물리학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전공이 핵물리학이에요. 이런. 그리고 이분이 북한 원자폭탄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일제시대 때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좀 슬픈 이야기가 많아요. 과학자들 입장에. 명절에 조상님 얘기하면서 한국의 과학자 조상님들 이 얘기도 굉장히 또 다뤄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점심때가 다가오는데 어쨌든 그림자 노동 저는 24번까지 차려봤어요. 제가 세봤어요. 상을 몇 번을 제가 24절기를 24번. 예. 그래서 저는 제 집이 제 본가가 종가여서 15번의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명절 노동을 하는 거예요. 여아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또 맏며느리였던 거죠. 외며느리에.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생망이라고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24번을 차릴 정도로 앞에 엄청난 음식을 해요. 우리 선생님 음식 그래도 명절 음식 아니요, 저는 뭐 좋아하세요? 전을 좋아해요. 전을 좋아해요. 이 살이 그냥 찌개 아니에요. 박사님은요? 저도 전을 좋아해요. 전 좋아해요. 예. 전이 맛있어요. 뭐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잔치 음식 다 좋아해요. 내가 안 하는 음식은 다 맛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남이 해주는 음식. 예. 그런데 과학으로요, 이게 명리학도 있고 궁금해요. 이게 또 그 시절에는 음식이 많지 않고 잘 못 먹었잖아요, 저희들. 어디 그 시절에 고기를 먹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사 음식을 또 그렇게 어렵게 산 당시의 농민들이 그나마 한번 제대로 먹는 날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 어떻습니까? 제사 음식에도 다도 이유와 이게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 사실 추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설하고 추석이 있으면 설은 이제 그 해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해요. 근데 추석은 그 결실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풍요로울 때예요. 곡식 다 익었죠. 과일 다 익었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갖고 그야말로 이제 잔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농경사회에서는 어느 민족에나 있는 그 문화예요.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 생스기빙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침 그걸 하니까 이제 조상신에게 감사를 드리니까 여러 가지 음식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경쟁 아니겠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더 많이 차렸고 우리 집이 과시도 하고 또 하나 그것도 하나의 또 기회로 많은 음식을 또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금 성인이 된 사람들도 그런 DNA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잔치 음식이라는 거 전과 잡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럼 뭐 전도 뭐 외부에서 공세 올 수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의 그 가족의 전통을 누군가가 깨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우리 그 명절 음식 건강에 안 좋다. 그 의학적으로 그게 그런데 뭐든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젊은 사람이야 많이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을 거고 그리고 근데 저처럼 이제 우리처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이가 좀 먹어가면 조심해야죠. 조금만 먹어야죠. 예. 근데 손이 많이 가요, 명절 음식이. 그 정성, 예. 그래서 아마 평소에 잘 안 해먹고 이렇게 때가 돼서 누군가가 한 보따리를 하고 옆에서 누군 집어먹고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됐나? 공자는 음식이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뭐 대식가이기도 했는데 공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사 음식은 3일을 넘기지 않는다. 3일이 지난 음식은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물론 그때는 뭐 냉장 시절이나 이런 것도 없을 때지만은 어쨌든 그런 걸로 따지면 어쨌든 제사 음식은 3일 안에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통으로 따진다면 그것도 전통이 아닌가 싶어요. 그 여럿 나눠 먹고 또. 그 당시 3일이면 엄청난 거냐. 그 30대 때 먹으면.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그래도 추석의 의미가 뭔지 한번 우리 선생님들 말씀해 주시고 이번 추석에 뭐 하실 건지도 연휴가 꽤 길어요. 2일이 임시 공휴일 지정이 되는 바람에 예. 우리 아까 제사하면서 깜빡했는데 성묘도 저희 집도 성묘를 일찍 다녀왔어요. 미리 벌초한다고 하나? 그것도 하면서 성묘랑 제사는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이 유교 문화에서 성묘를 하는 건 우리나라예요. 유교 문화에서. 그게 이제 중국은 이제 예전에는 한식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수로왕의 무덤에서 1년에 4번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게 이제 뭐 3월에 5월에 뭐 8월에 그렇게 갖고 그게 한식 단오 그러니까 설 한식 단오 추석이 된 거예요. 4번이. 4번이. 근데 유교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은 있지 않고 신주에 있는 거예요. 조상은 위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주자가 공자의 유학을 재정립한 신유학이라는 성리학을 만든 이후에 더 공고히 됐는데 그 주자가래에 보면은 제례를 지낼 때 위패에 대한 제례에 대한 얘기는 많아도 성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한 번 정도는 족하다. 그것도 중국에 그 당시 한식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인정한 것이 그거에 대한 그 형식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논쟁이 많았어요. 조선시대에도.
그 태계 이항 같은 경우도 예법에 없다. 성묘는 예법에 없다. 아예 단언을 했어요. 또 하나 율곡 이의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은 많다. 성호 이의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이면 족하지 않냐. 근데 이제 태계 이황도 뭐 풍습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황이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법에는 없으나 풍습이 그러하면은 성묘는 하되 다만 조상에게 무엇을 구하지 않았으면 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예, 조상을 순수하게 그거 하는데 어쨌든 이 성묘는 그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고유의 하여튼한 그 풍습입니다. 자, 추석 의미 간단히 그리고 뭐 하실 건지 아니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하세요. 이런 제안 한번 해주시죠. 뭐 저는 이제 집에서 휴식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근데 그 추석은 예전에 그 정약용의 둘째 아들 정학유가 농가원령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추석에 햅쌀로 송편을 만들고 박나물과 토랑국을 선산의 제물로 바치고 이웃집과 나누세라는 말이 나와요. 또 하나 그보다 위에 고려가요 동동에 보면은 8월 보름 한가위인 날인데 님을 모시고 즐겨야만 제대로 된 한가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가위에는 그 풍습 자체가 그 풍요로운 어떠한 산물을 갖고 감사를 지내고 주위에 나눠 먹는 거거든요. 이제 환경이 바뀌었죠. 추석이라는 거 하나의 이제 그 휴가철로 인식이 되는데 그래도 그 의미만큼은 되새길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 나누는 마음. 네, 우리 교수님. 저는 이제 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이제 그리고 제가 제일 맞이고 뭐 추석이면 그 뭐 제 동생네가 온다거나 또는 뭐 제 결혼한 딸과 나가 있는 막내 딸이 오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보통 한 3일 이틀 3일이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여서 뭐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날따라 포도주 한 4병을 사와서 네. 이제 같이 나눠 먹으면 집사람하고 저는 자고 술에 취해서 그렇게 3일을 보내고 나면 이제 남는 시간에는 저는 다시 학교를 가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있으면 그때가 제일 조용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고요를 즐기죠. 가서 나와서. 예. 달을 어떻게 보는 게 혹시 물리학자가 말씀해 주시는 달 이쁘게 보기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글쎄요. 망원경으로 안 볼 거면. 근데 저는 이 추석 때 다른 이야기도 좋지만 과학 얘기들 안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그 작년에 제임스 웹 망원경이 이제 올라가서 참 놀라운 결과들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사진만 모아서 쭉 추석 때 그 요즘은 텔레비전에 다 인터넷도 되고 하니까 제임스 웹 망원경에서 찍은 은하들 사진 이런 걸 감상하면 어지간한 예술 작품은 비할 바가 안 되죠. 이게 또 그걸 정말 권하고 싶어요. 꿀팁입니다. 예. 예. 밖에 나가서 동네 뜬 달 예. 보시고요. 들어오셔가지고 거실에서 특히 목성 사진 한번 보세요. 그 목성 사진 찍어놓은 거 네, 보면 예. 가슴이 정말 자, 올해 추석은 우리의 마음을 달만큼 크게, 네. 목성만큼 크게 갖는 걸로 하고. 우리 추석이란 무엇인가? 추석이란 저는 음식을 해서 저는 음식을 계속 할 거고 네. 저희 며느리는 여행을 갈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가운데 낀 세대. 네. 어르신이 계시고. 그렇죠.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는 해야 되고 며느리는 안 해야 되고. 네 대에 끊는다. 네, 제 대에서 네 대에 끊을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끊었습니다. 예, 끊을 거예요. 예. 이 결기들이 자꾸 쌓입니다. 네 대에 끊는다. 저는 기름 냄새에 쩔어서 항상 이렇게 술을 옆에다가 구비해 놓고 음식을 해요. 전을 구우면서 계속 술을 마시고. 늘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감사해야 되는 단어, 나눈다라는 단어는 공통되게 온 것 같습니다. 물려받은 유산 중에 좋은 거는 취하고요.
개선할 거는 바꾸고요. 좀 이래서 올해 추석 세상의 민심도 흉흉하고 한데 그때만이라도 조금 더 즐겁고 양보하면서 그런 연휴를 좀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합의? 네. 오늘 인문학자, 물리학자, 명리학자 세 분이 합의하셨습니다. 자, 2023년 추석 싸우지 말고 모두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